안녕하세요. 정릉야책 읽어주는 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릉야책 2018년 겨울호에 실린 이밥 작가의 서기 2069년과 정릉야책 2020년 여름호에 실린 이연수 작가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며를 읽어드릴게요. 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기 2069년 이밥 1969년생인 나의 기대수명은 내가 태어났던 그 해를 기준으로 60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69년 오늘 난 만 100세가 되었고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태어났던 그 해에 100세 노인이 있었다면 그의 허리는 100도쯤 꼬부라져 있었을 것이고 이빨과 머리카락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얼굴과 손 말고도 몸 전체가 깊은 주름으로 자글자글 번쩍이고 있었을 것이다. 물기 하나 머금지 못한 채 물방울이 대굴대굴 굴러갈 것만 같은 그런 피부 위에 움푹 박혀 있었을 그 노인의 표정은 아마도 웃어도 우는 것 같고 울어도 웃는 것 같았겠지. 그러나 그보다 꼭 100년이 지난 오늘 어떤 100세의 인간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다. 어느 누구의 허리도 꼬부라져 있지 않고 이빨과 머리털도 모두 제자리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 피부는 주름도 거의 없이 뽀얗기만 하다. 힘은 또 어떠하고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피곤해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 하나 오지 않는 말끔한 정신으로 잠을 깨곤 한다. 서기 2000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웰빙 거리며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했다. TV를 켜면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그래야 건강히 오래 산다. 젊어 보이려면 이런 운동을 해라 저런 운동을 해라. 똑똑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이구동성 외쳐대기 시작했는데 서기 2020년 인간 최장수 기록이 갈렸다.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 여성이 11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채 4년도 지나지 않아 119세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전까지 최장수를 기록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일본이나 남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여성들이었고 이 여성들은 대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었는지 어땠었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이 세상을 살았었으나 새로이 등장한 119세의 사람들은 모두 공장 노동자로 힘 깨나 쓰며 살던 남성들이었다. 119세라고는 해도 이 남자들은 얼핏 80세로도 보였고 70세로도 보였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인구 센서스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그때부터였다. 그 도시들의 출산율이 거의 0%에 수렴된 때도. 얼핏 이 도시들의 인구는 그때부터 변동이 없었을 거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웬걸? 아마도 그때부터 이 도시들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어떤 억제책도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죽지 않고 살겠다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어느 것이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세상은 죽지 않는 도시인들과 죽는 오지인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 세계 오지 어느 곳에도 젊은이들은 없었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100세 이하면 젊은 층이었고 이들은 모두 일을 하거나 일을 찾고 있다. 오직 이미 늙어버린, 즉 이미 기운이 다해 일을 할 수도, 일을 할 의향도 없는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노인들 말고 죽는 부류들이 있긴 또 있었다. 하지만 영생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만났거나 본 이는 없었다. 그저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6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2005년쯤 나타나기 시작한 소위 초식남 신드롬이 그 아랫세대는 물론 여성 집단들에게도 전파된 탓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90살이 넘은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했고 80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도 아주 어린 시절 여자와 혹은 남자와 사랑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 80살 미만의 사람들은 사랑이나 섹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모든 것은 융합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알파고가 이세돌을 완파한 후 AI는 끝없이 진화했다. 2025년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찬성으로 인간 AI 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OECD 회원국 모두가 이 융합법을 도입했다. 2030년 전 세계의 대도시의 모든 인간들은 날개가 달린 진초록의 망토를 입게 되었다. 각자의 집에서야 입던 벗던 상관없지만 거리와 일터에선 모두 이 진초록 망토를 착용해야 했다. 법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시속 300km로 날아다니는 거리를 맨몸으로 다니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망토의 색이 진초록인 것은 태양열을 보다 잘 흡수하여 망토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사람의 신진대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때부터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광합성을 하게 된 것이다. 맞다. 초식남을 넘어 모든 사람들은 풀이 되었다. 2000년 초반부터 아무리 아픈 사람도 약의 힘으로 모두 100살은 살 것이라 기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모든 도시인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 기대한다. 단, 새 망토를 구입하거나 최소한 임대라도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태양력으로 움직이며 광합성을 통해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도시인들이 일하는 곳은 지하 500m 깊이의 광산들이다. 태양을 이용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왜 지하 광물들이 필요한 것일까? 그러나 지하에서 일하고 하늘을 나는 도시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채취한 광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태양력의 시대에 왜 셰일 석유를 시추하느라 끊임없이 안반들을 파괴해야 하는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저 소문만 있었다. 광물들과 석유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간다는 소문만. 그저 소문만 있었다. 안반이 너무 깨져버린 지구의 중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그 때문에 수성, 금성, 지구, 달, 화성의 궤도가 엉클어졌다고. 또 하나의 소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문만은 누구도 대화의 주제로 삼진 않았다. 궤도가 흐트러진 이 4개의 행성이 곧 태양의 궤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 오래전 영생이 없었던 인간들은 가끔 죽음의 존재를 자각하며 흠칫 놀라긴 했지만 대부분의 인생 동안 거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은 것처럼 지구가 곧 태양 궤도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적은 거의 없었다. 도시인들은 그저 영생일 것만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 자그마한 콘크리트, 1인 아파트에서 잠을 깨선
광합성 망토를 걸친 후 땅속으로 날아든 후 하루 8시간 동안 안반을 깨다가 다시 망토를 걸친다. 광산 밖에 진열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빛을 받아둔 망토는 사람들 몸에 걸쳐지는 순간 사람들의 몸속으로 양분을 주입시킨다. 집으로 날아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다는 소위 죽은 이들이 벌이는 TV쇼를 보며 오늘 있었던 육체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다. 2020년 자본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전까지 약 150여 년에 걸쳐 약의 힘으로 사람들을 일단 오랫동안 살려보았는데 세대를 바꿔가며 출산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을 세대마다 교체하는 것보다 아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 부리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 즉 사랑과 섹스와 놀이와 예술, 스포츠,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건 역시 생산수단을 가진 집단, 즉 노동력을 살 수 있는 집단들만 즐기는 것이다. 지구의 중력이 느슨해지고 화성까지의 궤도가 엉클어지는 것을 이미 예상한 자본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작은 행성들의 궤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목성과 토성의 궤도로 자신을 옮기기로 한다. 삶과 세대는 토성의 궤도에서 있기로 하고 목성엔 아주 거대한 전파 송수신기만을 세운다. 타이탄 별에선 여전히 세대가 이어지고 예술과 유행이 뒤바뀐다. 영생을 얻은 지구의 노동자들은 목성에서 중계된 타이탄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그들의 미모와 패션을 한껏 부러워하며 TV 화면 속으로 빨려들다 잠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의 삶이 이어진다. 내가 태어나기 꼭 200년 전, 즉 1769년, 영국의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한 후 농토를 잃은 농노들이 땅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곤 곧 공장, 즉 자본에 예속되었다. 그 후 그들은 해방된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예속시킨 자본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자본의 그림자들 뿐이었다. 돈, 패션, 집, 아이돌과 스포츠 스타 등등. 내가 태어난 지 꼭 100년 후, 즉 2069년, 난 여전히 살아있다. 지구를 잃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난 타이탄의 자본을 여전히 보지 못한다. 오늘 밤도 난 그들이 목성에서 중계하는 그림자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며 이연수. 2019년 연말을 지나면서 호되게 아팠다. 일주일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서 팔다리가 저리고 쓰러질 것만 같아 평생 처음 제 발로 찾아가 링거를 청해 맞았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위장이 음식물을 거부하니 금방 죽지는 않을지언정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두어 달 고생 끝에 조금 나아졌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생활을 해나가는 자체가 여전히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장의 눈치를 보며 두세 숟가락 먹는 게 다였다. 그런 상태로 봄이 왔다. 나에게 봄이란 뒷산에서 어린 쑥을 캐다 쑥국을 끓여 먹고 우람한 벚나무들이 줄지어 사는 곳에 가서 눈부신 벚꽃을 보며 떨어지는 꽃잎을 맞아주고 아버지 산소에 가야 하는 계절이다. 경기도 양수리 공원 묘지에 모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8년째다. 너무 황망히 가시기도 하셨고 그때 맏딸인 내가 아직 채 30도 안 된 때라 장례를 어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시절의 나에게 죽음은 너무도 먼 다른 사람의 문제였을 뿐이었었다. 엄마는 거의 정신을 놓고 계시던 상태여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친척들의 조언을 받아 이곳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그 당시는 화장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나나 동생들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가신 아버지를 화장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컸었다. 해마다 아버지 산소로 소풍 가듯 그렇게 나들이를 하곤 했었는데 내가 기운이 없어지면서부터 조금씩 힘들어진다고 느껴졌다.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일을 이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산소 관리를 책임지고 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물론 동생들이 하는 흉내는 내겠지만 그 아이들도 나이를 먹고 늙을 테니까. 다행히 가족 모두 찬성해 주어서 일의 진행이 빨랐다. 있던 산소를 없애는 걸 개장이라고 한다. 처음 들어본 단어다. 공원 묘지 관리소에 개장 신청서를 내고 관리소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받아 해당 읍사무소에 접수하여 개장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고인의 주민등록 원초본 증명서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이다. 원초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최초에 부여받은 번호와 다르게 등록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문으로 적혀있는 숫자를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이라. 두 가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원초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본 적을 혹시 아냐고 묻는데 결혼 전 사용하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본 적이 내 입에서 줄줄 나온다. 깜짝 놀랐다. 대체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돌아가신 분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깔끔하게 정정해 놓고 싶었다. 번거로울지도 모르지만 해당 구청에 정정 신청을 넣어서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번호로 정정해 두었다. 원초본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사셨던 주소들이 차례차례 명시되어 있다. 내 기억에 없는 주소도 있고 내가 기억하는 동네도 있다. 두 장의 서류에 아버지의 삶이 짧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찾아간 양평 읍사무소에서는 개장 신청을 하러 온 내가 당연히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아직도 이곳은 호적이 있던 그 시절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딸이 개장 신청을 하러 오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인가 보다. 허가서를 받고 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윤달에 개장을 하는 것은 아예 포기했었다. 아마도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등에서 선점하고 난 나머지를 일반인이 예약해야 해서 생기는 일 같다. 게다가 인구 대비 화장장 시설이 부족한 것도 원인인 것 같다. 원하는 날짜로부터 15일 전에 인터넷 예약창이 열리는데 0시 기점에서 예약 신청을 했으나 실패였다. PC방이라도 가서 해야 했나 보다. 윤달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약하기가 힘들 줄이야. 결국 원하는 주말에는 예약을 못하고 평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겨우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는 음력 11월. 산소에 모시러 왔을 때 눈도 내리고 바람도 거셌었다. 다행히도 개장을 하는 오늘은 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화창했다.
산소를 정리하는 데 따라 올라가 봤다. 관뚜껑을 열었는데 아버지의 시신은 마치 며칠 전에 묻힌 것처럼 그대로 말짱했다. 몸을 감은 붕대도 하얗게 깨끗했고 시신의 부피감도 그대로였다. 수분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순조로운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관 위에 덮은 청홍색 천도 빨아서 다시 써도 될 정도로 말짱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땅에 냉기가 흐르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상태가 그러하니 화장장까지 모셔가려면 연구차를 불러야 했다. 시신은 일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단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벽제 화장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오후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기다렸다.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화장장이 조금씩 조용해진다. 그곳에 앉아 기다리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29살, 어린 딸이 차마 놓아드리기 싫었던 아버지를 비로소 오늘에서야 보내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 없다. 여기서도 시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고 돈을 내고 줄을 서야 한다. 접수대에 줄을 섰는데 앞사람 유골함의 이름이 아무개의 태아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자식을 화장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팠다. 우리 차례가 다가올수록 북적이던 사람들은 차츰 돌아가고 화장장은 텅 비고 호젓해졌다.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는 나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아마도 장례학과를 졸업했을 어린 직원이 정성스럽게 싸준 아버지의 재를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따스함이 좋았다. 그래서 더 꼭 안아봤다. 납골당으로 가지 않을 경우를 위해 화장장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곳에 아버지의 유해를 뿌리기로 했다. 두 번째 보내드리는 거라 그런 것일까? 가슴은 뻐근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개장을 마치고 며칠 후에 아버지의 산소 상태를 들으신 어르신이 냉한 산소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뜨겁게 화장해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나는 내가 게을러서 개장을 실행했다는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참으로 얄팍하지 않은가? 그래, 나는 그렇게 얄팍하고 게으른 불효녀다. 며칠 후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꺼내놓았다. 아버지, 게으른 딸년이라 죄송합니다. 춥다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